소위 죽음의 땅이라고 불리는 대륙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비가 적고 땅이 메말라버려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식량 부족으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타파하고자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22개 국가는 협의체를 구성해 한국만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상황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보통 아프리카를 두고 죽음의 대륙이라고 합니다. 무더운 기후와 가난, 그리고 언제나 뉴스에 등장하는 내전 등으로 막연한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대륙이기도 하죠. 아프리카가 이렇듯 절망적인 대륙으로 인식되는 이유는 다양한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정치, 경제, 역사, 환경 등 단숨에 풀릴 수 없는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 있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기아와 가난을 불러온 가장 큰 요인은 환경입니다. 비가 내리기는 하지만 1년 내내 골고루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기에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탓에 1년 내내 고른 수분을 요구하는 농작물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더구나 기상이변으로 건기와 우기의 격차는 더욱 명확해지면서 우기에는 폭우로, 건기에는 극심한 가뭄이 이어져 그 어떤 것도 꿈꿀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아프리카 대륙은 필연적으로 가난과 기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2000년 이래로 세계 빈곤율은 절반으로 낮아졌으나 개발도상국의 10명 중 1명은 여전히 하루 2,000원 이하로 생활하는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는 유엔이 정한 최저생활비보다 부족한 것이며 최저생활비보다 더 적게 버는 사람이 수백만 명에 달하죠.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빈곤은 빠르게 해소되었으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인구의 42%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극심한 빈곤으로 고통받고 있는데요. 이런 아프리카의 기아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세계 정상 및 고위급 대표들은 지난 2015년 뉴욕 유엔 본부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아젠다를 발표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극심한 빈곤을 포함해 모든 차원의 빈곤과 기아를 종식시키겠다는 것이었죠. 사실 전세계 많은 국가들은 글로벌 사회의 일원으로 아프리카에 공적 개발 원조를 투입해 빈곤 퇴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아시아 지역에 한정됐던 공적 개발 원조 규모를 아프리카로 확장, 2006년 650억에서 2016년 4,800억 원으로 증가시킴으로써 아프리카에 큰 힘이 되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의 공적 개발 원조는 다른 국가들과 근본적으로 달라 그 이름도 달라야 합니다. 보통 선진국들은 지난 50년 동안 아프리카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원해 왔습니다. 개발 원조라는 명목으로 수십조 원의 원조 금액을 지원해 주었고 인력도 쏟아부었죠. 그러나 그 성과는 전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로지 돈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잠비아 출신으로 2009년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선정된 담비사 모요는 그간 선진국들의 원조는 죽은 원조라고 혹평했습니다. 단순히 개발 원조 명목으로 지원되는 현금은 모조리 아프리카 권력자들의 뒷주머니로 들어가 버렸고 돈에 눈이 먼 권력자들은 그 돈으로 다시 권력을 잡았죠. 부패 뒤에 더 큰 부패 정부가 들어선 겁니다. 그래서 그는 선진국은 공적 개발 원조를 중단하고 외국인 직접 투자를 늘려야 한다며 아프리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죠. 즉 돈을 쥐어주는 원조가 아니라 기술을 원조해 줘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한국의 아프리카 공적 개발 원조가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진정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다면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 한다고 하죠. 같은 맥락에서 빈곤을 벗어나는 길은 쌀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쌀 농사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효과적인 해결책입니다. 한국의 농촌진흥청은 1972년부터 500명이 넘는 아프리카의 농업 전문가를 초청해 훈련시켰고 할 수 있다는 정신교육과 더불어 기술교육을 병행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수많은 국가들의 농업 전문가를 파견해 기술 개발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식량 문제 해결이 시급한 아프리카 한복판에는 한국이 개발해 보급한 쌀 품종이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2010년 7월 아프리카 19개 국가와 함께 한 아프리카 농식품 기술 협력 협의체를 설립해 아프리카에 딱 맞는 쌀 품종을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중 가장 큰 성과를 거둔 국가가 바로 세네갈인데요. 세네갈의 자연 환경과 농업 환경에 맞춰 개발한 이스리 6과 이스리 7은 2017년 12월 세네갈에서 품종으로 등록되는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쌀농사, 즉 벼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항시 물을 머금고 있는 논이 있어야 하고 안정적인 기온이 유지되어야 하지만 세네갈이라는 나라는 쌀농사를 짓기에 그리 호락호락한 국가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말라버리는 사막을 품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렇게 쌀농사가 불가능할 것 같았던 세네갈에서 농촌진흥청은 이스리 67이라는 품종을 개발해냈고 현재 세네갈에서는 이 품종이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죠. 쌀농사가 어렵다는 세네갈이지만 쌀 소비가 없는 것은
나날입니다. 그래서 지금껏 전체 소비량의 90%를 수입에 의존해 왔지만 농진청이 이슬이를 개발한 후 현재 세네갈에서는 이슬이 농사 열풍이 일고 있다고 하죠. 세네갈에서는 지금까지 세네갈이 개발한 사헬 품종을 심었지만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농가에서 이슬이만을 심는다고 하죠. 생산량이 많고 맛도 우수하다 보니 사헬을 심었을 때보다 수익성이 무려 3배나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이슬이는 우리나라의 통일벼 계통인 밀양 23호와 태백을 세네갈로 가져가 현지 적응을 거친 후에 새로운 품종으로 개발한 것입니다. 2018년부터 세네갈 농업연구청이 품종을 보급하기 시작한 후 재배 면적이 2018년 500헥타르에서 2019년 2000헥타르, 2020년에는 6000헥타르, 그리고 2021년에는 2만 헥타르로 늘었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농민이 이 품종을 키우는지 알 수 있죠. 현재 세네갈은 앞으로 쌀 수입을 줄이고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한국 통일벼를 활용한 새로운 품종 4개를 추가로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라고 하니 이제껏 듣도 보도 못한 쌀 한류가 시작되는 모양입니다.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듯이 지금까지 농진청은 아프리카 19개 국가에서 총 55개에 이르는 새로운 쌀 품종을 개발해냈습니다. 세네갈 외에도 말라위에서 2개 품종, 말리에서 1개 품종이 등록을 마쳤고 우간다, 케냐, 가나에서는 무려 8개 품종에 대한 품종 등록 절차가 진행 중이며 9개 국가에서는 37개 품종이 적응 시험을 거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농촌 지역의 도시화 그리고 급속한 인구 증가로 인해 매년 쌀 소비량이 늘고 있지만 생산량이 부족해 90%에 가까운 쌀을 수입하는 실정입니다. OECD에 따르면 2010년 906만 톤에 불과했던 쌀 수입량이 2028년에는 2,900만 톤으로 폭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현재 19개 국가에서 품종 등록했거나 품종 등록을 준비하는 55개 품종이 모두 생산되기 시작한다면 아프리카는 수입량의 상당 부분을 자급자족함으로써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1972년 아직까지는 개발도상국보다 크게 잘 살지 못했던 한국은 한국보다 가난한 개발도상국의 농업기술 보급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많은 개발도상국이 포진한 아프리카 대륙은 반드시 도움의 손길이 필요했죠. 그러나 체계적인 기술을 전수해 주어야 진정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철학 아래 2009년 코피아를 설립했죠. 그런데 전세계 많은 국가들이 아프리카를 돕지만 적어도 농업 분야에서만큼은 한국이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단순히 농기계를 보급하는 단편적인 지원에서 그치지 않고 현지 맞춤형 농업기술 개발에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선진국에서 아프리카의 높은 수준의 농업기술과 농기계를 보급했지만 현지 상황과 부합하지 않아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일례로 케냐 주민들은 기름을 살 여력이 없어 농기계를 지원한다 해도 무용지물인 것이죠. 반면 한국은 이러한 케냐의 상황을 반영해 인간의 힘으로 작동이 가능한 자전거형 탈곡기나 줄에 맞춰서 일일이 모를 심을 수 있도록 해주는 못줄 등을 현지 농가에 보급했습니다. 비록 1970년대 한국에서 사용하던 방식이지만 케냐의 상황에서는 농기계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위에서 잠시 살펴본 것처럼 현재 적합한 종자를 개발해 최적의 생산이 가능한 품종을 보급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왔죠. 케냐 역시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인 관계로 농사가 거의 불가능했지만 농진청이 모심기 기술과 탈곡기, 밭농사 기술을 전수해 줌으로써 20%가 넘는 생산 증대 효과를 올렸습니다. 그동안 케냐에서는 탈곡할 때 볕단을 나무둥치나 돌에 내리치는 방식으로 쌀을 수확했는데 코피아가 자전거를 동력으로 하는 탈곡기를 고안해 보급한 결과 결손율이 적어지고 생산성이 높아진 것이죠. 현재 에티오피아나 가나 등 식량난에 시달리는 22개 아프리카 국가는 협의체 카파시를 구성해 한국 농업 배우기에 나섰습니다. 40년 전까지 세계에서 손꼽히는 가난한 한국이 녹색혁명으로 식량을 자급자족하게 된 경험을 배우겠다는 것이었죠. 사실 한국은 1950년대 한국전쟁으로부터 국토의 대부분이 파괴된 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제사회로부터 받았던 도움 덕분에 세계에서 10손가락에 드는 경제대국이 되었고 G20의 의장국으로도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혜를 받던 국가가 원조국으로 바뀐 유일한 국가이기도 한데요. 이렇듯 어려울 때 받았던 도움을 잊지 않기 위해 한국은 해외 농업기술개발사업 코피아를 통해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개발도상국들에게 농업 한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코피아는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스리랑카 등 아시아 8개국, 케냐, 에티오피아, 우간다,
우간다, 알제리, 가나 등 아프리카 7개국, 파라과이, 볼리비아, 나카라과 등 중남미 5개국의 센터를 설립해 농업기술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케냐와 캄보디아에는 주로 양계기술을 전수해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케냐에서는 병아리 생존율과 부화율이 이전 대비 무려 79%나 향상됐죠. 캄보디아에서는 코피아 진출 이전 양계 폐사율이 무려 27.7%에 달했지만 사업부 3.1%로 급격히 줄었고 90일 이상 걸리던 출하 기간도 64일로 획기적으로 감소시킴으로써 농가 소득에 엄청난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중남미 파라과이의 참깨 시범마을 사업도 큰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파라과이 코피아 센터는 2016년부터 일본 품종보다 수확량이 우수한 신품종을 보급함과 더불어 보행용 파종기, 참깨 재배 매뉴얼도 제작해 배포했죠. 그 결과 1헥타르당 평균 생산성이 52% 증가해 805kg으로 향상됐습니다. 생산성이 높은 만큼 농가 소득이 증가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배 농가도 부쩍 증가했죠. 2016년 240농가에서 3년 만에 2479농가로 확대됐으니 얼마나 많은 농가가 한국이 개발한 참깨를 키우는지 감이 오시죠. 이렇듯 현재 한국은 단순히 K-팝으로 대표되는 문화 한류뿐 아니라 개발도상국들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기술까지 수출하는 농업 한류로 전세계 개발도상국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친구가 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